안녕하세요. 자, 고등학교 가는 아이, 대학은 어떻게 가지? 2강 대입준비와 학교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강에서 설명해드린 대입 재정의 알아보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게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고교생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2강에서는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교과목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 고교생활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주변에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와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행학습이 덜 돼서 그렇다, 고등학교 공부량이 많아서 그렇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보다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우등생 중에 본인의 절대 실력에 비해 소위 겉보기 등급이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실력에 비해 중학교 내신 성적만 좋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중학교식 공부에 매몰된 학생들이죠. 영어나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은 학교 시험을 다 맞추는 정도로만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 기간에 몰아치기로 공부하면 전체적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겉보기에는 우등생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력은 그리 높지 않게 되죠. 중학교 때 평균이 95점이 넘고 전 과목인 A인 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학업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공부하다가 성적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막연하게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단기간에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하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반복해서 점점 공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공부 습관 중에 벼락치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중학교 공부는 과목과 분량이 많지 않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반짝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계획성 없이 공부했다가는 빠른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벼락치기를 하려고 해도 공부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효과가 높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공부는 개념 이해와 어느 정도 암기가 꼭 필요한데요, 중학교 때 암기로만 모든 승부를 내던 암기왕들이 고등학교 와서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죠. 암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학습의 기본이자 시작이 되는 문제는 바로 그게 지나칠 때입니다. 중학교 공부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배운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암기만 해도 좋은 성적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공부 습관은 학습 자신 이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도 자녀의 공부 습관이 어느 쪽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학생 본인이 학습 성향을 파악하고 개념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암기, 이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체계적 공부가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운 내용을 그대로 조금만 복습하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좀 더 구조적인 체계적인 공부 없이는 좋은 성적 받기가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에 가면 기존에 비교적 친숙 또는 친근하던 과목들이 공부량이 많아지고 심화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가면 단순한 문장 수준을 넘어서서 확 늘어난 지문의 길이, 그리고 추상적 어휘와 쓰임이 다양성이 압도되고 우리말인 국어 지문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집니다. 수학과학도 진도 따라가기 바쁘고 공부 내용도 어렵게 되죠. 게다가 문제 분량은 훨씬 많아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공부하기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 와서 늘어난 공부 양과 깊이를 대비해서 평소 공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신의 공부 습관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과목별 기본 개념 및 심화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한 암기,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본인 것으로 확실히 바꾸고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고등학교 공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입 준비를 위해 우리 중학교 3학년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특히 교과 성적에 대한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평가 방식이 다르다. 네, 중학교 성적표 다 받아보셨죠? 아시다시피 모든 시험이 절대평가로 최종 성적이 산출됩니다. 각 과목별로 5단계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죠. 즉, 그래서 90점에서 100점은 A, 80
A에서 89점은 B입니다. 물론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과목은 3단계로 평가되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9과목 예를 들어보면 각 과목별로 원점수, 성취도, 수강자 수, 과목 평균 정도가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결국 각 과목별 성취도 기준으로 변환 점수를 산출해서 우리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영되죠. 그러니까 원점수나 평균을 중요하지 않고 성취도만 실제 고입에 반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상대평가 9단계 또는 9등급, 절대평가 3 또는 5단계로 성취평가제가 함께 실시됩니다. 자, 등급을 산출하는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이 4% 이하라면 1등급, 4에서 11%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수학, 탐구 과목과 같은 기준입니다. 반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중학교 때와 같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중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처럼 원점수가 80이면 A, 80에서 60이면 B였죠. 똑같이 고등학교도 이 과학, 탐구, 실험, 체육, 예술 교과, 진로 선택 교과는 3단계로 평가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고등학교에 오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과목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단,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우는 과정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합니다. 간혹 이 과목 선택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대학의 평가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목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그 학생의 학업 충실도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너무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 때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과정, 동아리 활동 정도나 될까요? 근데 2018학년 고1부터 적용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다변화, 고도화되는 사회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이 과정의 흥미도 향상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배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를 살펴보면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학교 자율적 운영을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주당 수업 시간은 34시간이거든요. 그중 교과가 30시간, 창체가 4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교과 시간 30시간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선 교과는 보통과 전문, 그리고 전문 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 학생에 적합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진로 선택 교과 등의 전문 교과를 개설하고 이수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교과에 있는 교과목을 이수한다. 학생 입장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과목의 선택폭이 확대된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전 과정에서도 학생의 선택권이 존재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탐구교과나 생활교양교과에서만 일부 있었지만 이제 2015 개정과정 오면서는 국어나 수학, 영어 교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1강에서 2022학년도 대입은 정시 수능 선발 비율이 예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수시 선발 비율이 70%에 달하고 더구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고교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는 노력 이외에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한 학생의 영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이 바뀌면서 대입 시에서 중요하게 된 게 바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물론 교과 성적도 중요한 요소가 맞긴 맞고요. 현 고1이 대학을 가게 되는 2024 대입부터는요, 수상경력, 독서활동 상황,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세특은 수업 참여, 수행평가를 통해서 각 과목 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한 내용이고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과목에서 출발한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스스로 그걸 노력하는 모습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차이점, 즉 교과 부분 또는 대입 전형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제가 상담을 해본 학부모님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교과목을 선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당장 이 교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왜? 고1이 되면 고1은 대부분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공통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고2 1학기부터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진로와 진학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과목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또 연결해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는지, 이수의 순서, 위계가 정해진 과목이 있는지 등을 꼭 알아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각 대학에서 발간된 가이드북을 우선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료들은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소위 말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제목만 쳐도 다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실 자료를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등학교 졸업 조건인 필수 이수 단위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개념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현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내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은 이만큼 배워야 돼. 그리고 수업 일수를 채워야 돼.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각 그 필수 이수 단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교 유형에 따라서 취소 이수 단위를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이제 과학의 경우에 필수 단위가 12단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필수 이수 단위가. 근데 이제 1학년 때 통합과학 8, 과학 탐구 실험 2, 2단위, 8단위 배워도 2단위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후에 선택 과목에서 2단위 정도의 과목을 반드시 과학 계열에서 이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졸업이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마다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단위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다 편성해 놔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고등학교 교과목이 크게 보통과 전문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전문 교과는 주로 특목고나 특성화고로 말씀드렸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보통 교과에 있는 교과를 이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의 성격이 뭔지, 또는 흥미가 뭔지, 진로의 뭔지,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좋은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대입을 염두에 두는 경우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 표에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음영으로 된 공통과 일반 선택 중에 기초, 탐구 등의 과목은 9등급으로 석사 등급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일반 선택이라도 공동 과목이라도 3단계로 선출됩니다. 반면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과목은 또 3단계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파란색 음영으로 된 진로 선택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입력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통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은 교과는 국어과고요. 또 과목도 국어 과목이 있습니다. 이 국어 과목은 공통 과목으로 원점수, 성취도, 성차 등급, 수강자 수, 과목 평균, 과목의 표준 편차가 다 산출됩니다. 반면에 국어 교과에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인 실용국어, 오른쪽에 보시는 실용국어는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산출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은 표준 편차와 등급이 있고 오른쪽은 표준 편차와 등급이 없이 성취도와 성취 비율만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개념을 잡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학생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자, 왼쪽에 보시는 게 보통 교과, 아까 말씀드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목을 총 망라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각 시간별 교과목들입니다. 결국 이제 교과목을 선택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대학별로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전형 요소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학별 교사로 말씀드렸죠, 그죠?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자체는 수시의 수능 최장기 기준도 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교과목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1교시부터 쭉 있습니다. 먼저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인 독서 문학이 있지만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 해야 되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이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고 탐구 과목은 사탐 9, 과탐 8, 직탐 6개 중에 택 2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고는 사탐 또는 과탐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제2외국어 한문도 9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대학별로 이 해당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다고 미리 공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요. 해당 전공과 관련 있는 권장 과목을 공지하고 수시 서류평가와 정시 교과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현 고1이 대학을 가는 2024학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서울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단 이런 경향이 아마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왼쪽 표는 좀 작다고 생각되시면 출처를 보시면 출처를 검색하시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인문 계열에서는 경제학부의 권장 과목 미적분 확률 통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자연과학 또는 공학 계열에서는 권장 과목 그리고 핵심 권장 과목을 이과 과목들로 수학이나 과학 과목들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의 경북도의 경우도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부를 통해서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를 명시해서 학종에서 평가를 좀 더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경제, 심리, 교육학 이런 부분들은 경제는 경제경영학과, 그죠? 심리는 심리학과, 교육학은 이제 사범대와 같은 과목 그 교과에서 좀 밀접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전공 또는 계열별로 과목 선택 사례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는 상경 계열인데요. 상경 계열에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게 있겠죠. 노란색으로 음영된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리 분석적 사고를 위한 수학 과목 선택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 지원한 친구들은 미적분까지 이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위한 정치와 법, 상경 계열의 기초 과목인 경제 과목을 이수한 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른 과목들의 경우는 사실 반드시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각 과목을 이수하면서 해당 과목 단원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준비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호계열입니다. 간호계열의 경우는 아무래도 생물, 화학적 지식은 심화 수준까지 공부하기 눈에 띕니다. 화투, 생투까지 이제 선택을 했고요. 아울러 환자들의 돌봄을 위한 보건, 그리고 심리적인 이해를 위한 심리학 과목까지 선택한 점도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학 계열이다 보니까 윤리와 사상을 통한 그 직업 윤리 의식도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학 과학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선택해서 수학적 기본 소양을 다지는데 기본을 쌓고 과학도 4과목을 모두 지금 선택을 하고 물리학 2, 화학 2를 선택까지 해서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한 게 눈에 띄네요. 이와 같이 특정 전공에 국한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특정 과목 이수 여부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이과에서 꼭 들어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대략적으로, 계열적으로 이런 그 과목들을 들어주고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과목의 성격도 있지만 그 과목 안에 있는 단원의 성격을 보시고 그 단원 안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지어서 탐구하고 심화학습 한다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위 학교, 즉 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환경,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의 범위가 다양한데 근데 이게 학교에 따라서 학생의 희망 과목과 개설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희망하는 과목이 물리학 2다. 근데 이 물리학 2를 듣고자 하는 우리 학교 학생이 너무 없어요. 그럼 개설이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 학교에 없는 과목은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거든요.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 선택을 위해서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진로진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매 학교에서는요 매 학기 3월 또는 8월에
시작 전후로 이 공동교과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교과를 선택할지 미리 생각을 했다가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년 1학년 되잖아, 그죠? 지금 중3 학생 같은 경우는 1학년의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는 공동교과정을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빨리 해야 2학기부터 공동교과정 과목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고등학교 가기 전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입 전형 중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고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고등학교 시기에 본인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하겠죠. 또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또 관심과 흥미가 뭔지, 또 영역에 맞는 과목 선택이 뭔지,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가진 학생이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누구나 다 바라는 생활이고 누구나 다 꿈꾸는 학교 생활일 것인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학생을 원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결국 대학에서는 공부하는 능력, 즉 전공 강의 수업을 잘 따라 듣고, 모든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제 원서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원서 잘 읽고 원서 강의를 잘 알아듣고, 또 필요한 자료를 잘 검색하고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를 잘하고, 무엇보다 남의 것을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는 출처가 있다면 출처를 밝히고, 그죠? 선행 연구를 하고 설문조사해서 잘 설득력 있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자, 이런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런 능력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바라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빼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 얘기지, 교과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걸 포함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나는 다양한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게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대학별로 어떤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 아니라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고요. 고려대는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성장 가능성, 인성.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 학교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 경희대는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한양대는 오히려 또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자기주도적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으로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대학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했는가, 그죠? 네,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있는가. 자, 이런 영역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대학마다 평가수가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학업에 대한 열정, 희망 전공에 대한 관심, 전공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모습, 이런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실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고 있는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공개하고 있는 평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레오 르네상스와 고교 연계전형을 평가 결과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학과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쟁률, 합격자 평균 등급,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 분포라고 그래서 각 등급별 합격자들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뭐냐면 합격자들이 분포하고 등급됩니다.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고교 연계 전형은요, 교과 성적이 30%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교과 성적이 포함되긴 하지만 서류 평가라고 해서 그 서류 평가 안에 교과 성적이 함께 포함되는 거죠. 합격자의 분표를 한번 보시죠. 차이가 많죠. 국어 국문학과를 예를 보더라도 고교 연계 전형은 2등급이 넘어서 뽑힌 학생은 1명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교과 성적이 필요하죠. 반면 레오 르네상스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5등급에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건 아니다. 알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 표만 보시고요. 야, 5등급에도 경희대 갈 수 있대. 이렇게만 생각하신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자, 현실적으로 아마 경희대 정도에서 5등급이 넘어가서 선발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일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과다. 프랑스어과 보시면 지금 5점대 중반에 합격한 학생이 있죠. 스페인어는 6점대도 있습니다. 이들 학과는 정말 그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뛰어난 학생들. 예, 그래서 아마 특목고인 외국어고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국대학교는 이 세 학생을 비교한 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작년 합격한 경영학교에 합격한 친구의 이제 표입니다. 우선 전체 등급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일 왼쪽에는 A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B 지원자는 면접까지는 갔으나 최종 합격에는 좀 합격하지 못한 자, C는 서류평가에서 떨어진 학생입니다. 우선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요. 뭐 전체적인 등급 관련 부분에서는 A가 뛰어나진 않지만 전공 관련 부분이 조금 뛰어나다. 그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한 교과목 이수 부분에서도 A 학생이 실용수학, 경제수학까지 드는 적극성을 좀 보였다. 그리고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쭉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넣어놨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겁니다. 각 영역별로 우수, 보통, 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A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입니다. 동국대는요, 전공 적합성을 50% 가까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글씨로 보시면 전국 동국대 이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에 내신 등급은 다른 학생과 2.7로 비슷했지만 전공 관련 선택, 교과, 이수 노력이 컸고 아까 실용수학과 경제수학까지 들었죠. 경영 빅데이터 분석가로서의 관심이 학생부에 많이 드러났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모든별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창체 활동의 마케팅에서 데이터 활용 탐구 능력을 보이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꾸준하게 아까 학년별로도 학년 간으로도 평가를 한다 그랬죠. 참여가 돋보이는 학생이고 통계 활용한 사회과학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도 있더라. 그래서 이 경제 부분에서는 통계를 활용한다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울러 선행모험상도 수상하더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의 평가가 전공 관련된 활동 플러스 기본적인 인성이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과 등급은 2.7, 모집 단위 내에서 1학년 때부터 완만한 성적 상승이 나타난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절대 등급이 아니라 해당 연도, 해당 학과에 지원한 지원자들 간의 상대적 등급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교과목의 상승세, 추이를 본다는 얘기고요. 또한 수학, 과학, 또는 수학과학 부분 또는 영어 부분 이런 등급에 대한 평가가 세세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특히 수학과학 개념을 건축물, 건축재료, 내진 설계 등의 관련된 발표,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 학생이 진로가 점점 구체화된다는 점, 특히 3학년 때 건축과 개론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전공 관련을 했다는 점, 아울러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건축 관련 개념을 발표하고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건축에 대한 탐구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경희대나 동국대나 시립대 대학들의 특징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전공 적합성은 교과목도 드러나지만 교과목 이외 다양한 부분에서 교과와 전공과 어떤 연결고리를 잘 지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등급, 교과 등급 차이 얼만큼이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이 오롯이 반영되는 전형평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반영은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니 대략적인 등급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서울 지역의 대학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세종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요 경제학과를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빨간 글씨 위에 있는 쪽이 학생부 종합이고 밑에 있는 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등급이잖아요. 가장 큰 차이를 보는 세종대 같은 경우도 한 1.1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물론 그게 밖에가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지만 대략 한 1등급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차이가 줄어들더라고.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교과 성적과 종합 성적이 이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9가 최대 차이 나는 정도네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등급을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역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더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왜 생겼을까? 경북대도 굉장히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경북대에서는 원래부터 이 평가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서류 평가를 할 때 교과 성적을 보는 조, 그리고 교과 성적 이외의 학생부 기재를 보는 조를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A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질 비율을 한 25% 주면서 교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평가, 다시 말해 그냥 딱 떨어지는 정량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량을 받은 점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목에 나타난 다양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서류평가 B조에서는 성적을 제외한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나는 모습을 태도나 전공 관련 노력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원래부터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경북대도 뭔가 새로운 게 드러나나 싶은데요. 대학에서 이렇게 아예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35, 전공 적합성 35, 발전 가능성 20, 인성을 10으로 보되 각각의 평가 요소 안에 평가 항목을 다시 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평가 내용 및 배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일 잘한 친구를 S, 그 다음 친구를 A+, 이렇게 등급을 8단계로 두고 점수를 매겨서 이 총합을 서류평가 점수의 종합적인 점수로 합니다. 물론 이 매길 때 혼자 매기는 게 아니라 최소 2인 이상이 복수로 채점을 하고 이 복수로 채점한 것을 다시 단계를 한 2단계 또는 3단계로 둬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점수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부분에서 이렇게 학업 성취도에서 제일 잘한 친구는 S, 그 다음이 A+.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해당 학과에 지원한 지원자 수들의 평균을 B+로 두고 그 평균보다 더 나으면 A, A+, S로 갈 수 있고 모자라면 B나 BC로 가겠죠. 제가 듣기로는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경북대학교에서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B+ 이상은 되어야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것을 B+로 두고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등급,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등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해? 특히 숫자가 아닌 선생님이 써준 기록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해? 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조금 어느 정도 충실한 학생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학생부 안에 선생님이 직접 쓰시는 서술형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그다음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및 종합의견인데요. 자, 창체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 진로, 자, 1, 2, 3학년 3년간 기록될 수 있고 각 항목당 최대 가능 글자 수가 500자입니다. 그러면 자율활동만 해도 1500자가 기록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쭉 글자 수가 23,600자가 됩니다. 아울러 활동의 개수만 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걸 감안하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500자 안에 학생이 활동한 한 1년에 한 3개 정도의 활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활동의 개수만 해도 쭉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40개 활동이 들어갑니다. 교과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제대로 보는 평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적이 나오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특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23,600자, 140개나 되는 항목을 통해서 평가한다. 이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경북대에서 제시한 자율활동 특기사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주요 포인트가 뭐 있는가. 자, 그걸 동그라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학생이 보이는 본인의 개별적인 활동 역량이 어떤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시각 자료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을수록 대학에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보다는 많은 평가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학생 스스로가 선택해서 진행하는 활동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까 우리가 동국대 평가에서 봤듯이 동아리에서 뭘 했는가, 3년간 동아리에서 뭘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애가 진짜 하고 싶은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점. 물론 진짜 관심 있는 친구들 어떻게든 그런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또는 안 되면 본인이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동아리가 이제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 동아리 안에서 본인이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기 필요하다. 물론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단순한 나열보다 구체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분석하고 토론 참여하고 예시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자율활동 특기사원과 동일합니다. 자,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경북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700자가 들어간 진로활동 특기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진로활동입니다. 기존의 진로 희망사항이 대입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700자나 되는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통해서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드러낼 수 있겠죠. 자, 기존 희망하는 학과와 일치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대학에서는 좀 그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전공과 직결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지원자 같은 경우는 1호 일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일본어 관련 활동만 국한하지 말고 좀 다양한 언어적인, 사회문화적인 이해활동, 해당 학과의 진로 탐색 이런 것도 나타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자, 과목별 세분위기 특기사항입니다. 500자인데요. 사실 이 500자가 한 과목당 500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목을 최소 한 학기에 10과목 정도는 이수한다고 생각하면 5000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선생님이 보는 학생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고요. 과목별로 그 과목의 특성도 살 수 있지만 과목별로 특성을 본인의 진로와 연관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전기, 전자공학, 반도체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유주제 발표 시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자세히 조사됐고 부품을 조사했고 잘 소개했고요. 아울러 이런 분야의 시장 전망이나 또 수업 중에 의문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도서 탐구와 자료 검색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깊은 사고와 자료 검색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고드는 자세가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선생님의 평가 또한 이 학생이 보이는 다른 부분의 영향과 함께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겁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이 학생은 아마 다른 과목이나 다른 학생부 부분에서도 이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한 1년에 연간 500자니까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대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에 기록만 반영되기 때문에 총 1000자가 반영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원자를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재력이나 인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나 창의성 이런 부분들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라진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500자라는 글자 수가 좀 제한되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또는 학생도 보다 추상적이고 상투적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위주로 많이 기재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까지 우리가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드러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영역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결국은 이거죠. 좋은 학생부는 뭐냐?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뭐냐? 그렇죠.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 학생은 그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이 학생은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학교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재해준다가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보면 이 학교는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에서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가 되겠죠. 그럼 그 좋은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까요? 매력적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소위 말해 셀프 학생부는 금지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요.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 교육에 따라서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서 교사가 직접 지도하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5가지,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등은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이 내용을 교사가 참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의 활동을 통해서 받을 때 상당수 학생들이 잘 안 내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면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 보고서, 기록 보고서를 선생님께 꼭 제출해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이런 활동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꼭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히 학생 학부모가 직접 위에 5가지를 빼고는요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쓰지도 않으실 겁니다.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이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초자료를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학교에 진학하시면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뭔지를 꼭 확인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꼭 기울이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그 학교생활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학교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제 평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서울대학교 웹진 ROL이라는 곳인데요. 이 사이트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입학자 홈페이지도 있지만요, 서울대 웹진 ROL이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곳을 찾아가시는데, 특히 그 중에 나도 입학 사정관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매년마다 서울대는요 3개 학과의 각 학과별 새 학생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자료를 업로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많으셨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만큼 내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데 길라잡이로 삼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 학생이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이니까 이렇게 대단하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진짜 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무료로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대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대입 정보, 대구 정보 포털 잘못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이 사이트는 가입하시고요. 그 가입하신 다음에 성적 분석부터 상담부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 상담교사단도 바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겠고, 아울러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많이 업로드해 두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 정보, 대학 진학 정보, 또 저희가 이제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 지원관님들의 상설 대입 상담실도 신청도 다 여기서 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아울러 요즘은 밴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진학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네이버 밴드 대구 진학 꿈나비라는 거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한 3년째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진학 관련 질문을 해주시고, 저처럼 대입 상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지역 한 30분되는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아마 설명이 좀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교생활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동영상으로 이제 업로드 되다 보니까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조금 설명이 지루하다 싶으시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셔도 좋고요. 웬만한 내용은 안 한다 싶은 분들은 좀 빨리 듣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조금 화면을 정지시키고 이해를 좀 하시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달아드리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